1912년 5월 26일 덕수궁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종 황제가 59세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이미 대한제국은 2년 전 경술국치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였지만 이 아이는 고종 황제의 유일한 생존 딸로서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종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한 일화가 그의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고종이 아기 덕혜옹주를 보러 갔을 때 마침 유모 변복동 상궁이 누워서 옹주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변 상궁이 황제 앞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하자 고종은 아기가 놀라거나 울까봐 유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하의 황제 폐하 앞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변 유모뿐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고종의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덕혜옹주가 조금 자라자 덕수궁 준명당에 황실 최초의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15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옹주는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함께 다닌 원생들은 모두 사대부 가문의 딸들로 이들은 덕혜옹주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으며 항상 시중을 들 궁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덕혜옹주를 위한 유치원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덕혜옹주는 신분 고하에 대한 이해가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인 양상관이 덕수궁에 입궐할 때마다 양상관이 온다며 하대했고 아기씨의 외가는 어디입니까? 라는 궁인들의 질문에 생모기인 양씨의 친정이 아니라 정모인 명성황후의 친정인 죽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황제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덕혜옹주가 성장하는데도 일제는 그녀를 황적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종이 직접 나섰고 결국 황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제가 덕혜옹주를 황적에 올리기를 꺼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대를 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덕혜옹주를 조선의 황녀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조선 황족들까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25년 13살의 덕혜옹주에게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황족들은 대개 일본으로 끌려가 사실상 인질이 되었는데 덕혜옹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 황족과 화족의 영예들이 다니는 여자가쿠 슈인에 편입학되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덕혜옹주가 자신들과 함께 아카사카 저택에서 지내며 학교에 통학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옹주는 고향을 떠나자마자 가쿠 슈인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올케 이방자는 회고록에서 처음 내가 보았던 옹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나를 매료시켰던 발랄함과 영롱한 눈초리는 없었다. 나를 보고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영친왕은 자신에 이어 어린 여동생이 볼모로 끌려온 데 대해 매우 불쾌했습니다. 오라비 네에가 데리고 있는 것조차 거부당한 것에 심하게 화가 나서 오랫동안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가쿠 슈인에서 덕혜옹주는 메이지 덴노의 외손녀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 덕혜옹주에게 토쿠에 사마, 즉 덕혜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덕혜옹주는 내내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동기 중 한 명인 소마 유키카는 항상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덕혜옹주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톡살이 두려워서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온 물만 마신다는 말을 듣고 유키카는 덕혜옹주에게 내가 덕혜님의 입장이라면 독립운동에 나섰을 텐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키카는 이 발언 때문에 교무실로 불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1929년 5월 30일 덕혜옹주에게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인 귀인 양씨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덕혜옹주는 처음으로 몽유병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의 호적에 올라간 탓에 생모인 귀인 양씨와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어 어머니의 장례식의 자녀로서 3년 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큰 상심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고종이 식혜를 먹고 얼마 안 있어 의문사한 뒤라 톡살에 대한 공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덕혜옹주는 이미 10대 후반 때부터 정신병 증상이 시작되어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이방자가 의사를 불러 진찰하게 했을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인해 등교 거부 상태였던 덕혜옹주는 결국 여자가쿠 슈인을 끝까지 다니지 못했습니다.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는 자신들에 이어 어린 옹주를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해당 혼사를 굉장히 불쾌히 여기고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이미 몽유병이나 신경쇠약을 비롯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던 덕혜옹주를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에 더욱 반대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방자의 기록에는 식사도 잘하시고 조금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 무사히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이미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1931년 덕혜옹주는 데이메이 황후의 주선으로 대마도의 번주 출신인 소 다케유키 백작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으로 참전했던 소 요시토시의 10대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덕혜옹주의 남편을 황족 중에서 정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격이 맞지 않는 일개 백작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이방자의 회고에 따르면 덕혜옹주는 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사진 속 덕혜옹주는 원치 않는 결혼 때문에 계속해서 오열했고 평상시와 다르게 눈이 많이 부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다케유키는 가쿠슈인 고등가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엘리트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명문가 자제였습니다. 신혼 때는 각종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기도 했는데 대체로는 덕혜옹주의 표정이 밝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년쯤 후인 1932년 8월 14일 두 사람 사이에 마사에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 정혜입니다. 다케유키와 덕혜옹주가 상의하여 자신의 이름 중 해자를 붙여 정혜라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사에를 낳은 후 덕혜옹주의 조현병이 재발했고 부부 사이도 점점 파탄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정신병이라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았고 소다케유키도 심정이 복잡하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1947년 신헌법 시행으로 화족들은 모두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소다케유키와 덕혜옹주도 특권을 상실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다소 좁은 곳으로 집을 옮기고 하인들도 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1946년 덕혜옹주는 남편에 의해 마츠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혼인을 주선했던 데이메이 황후가 사망하고 1955년 덕혜옹주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방자의 회고에 따르면 이 이혼은 다케유키와 영친왕, 이방자 세 사람의 논의 후 결정된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카튼의 다케유키는 가츠무라 요시에라는 일본 여성과 재혼했고 이남 일녀를 더 낳았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소 다케유키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남편으로서 할 만큼은 했다는 평을 내리는 편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10년 가까이 돌보았고 막대한 정신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한편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는 어머니와 사이가 소원했다고 전해집니다. 1955년 아버지가 재혼할 즈음 1살 위의 스즈키 노보루라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분가했습니다. 그런데 1956년 8월 26일 아침 각 결혼한 새댁이었던 마사에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되었습니다. 유서에 의하면 마사에는 야마나 시온과 나가노현을 경계로 하는 고마가타케산에 자살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후 마사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케유키는 죽을 때까지 끝끝내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 마사에의 실종 선고가 성립되어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전 남편 노보루가 2007년 발표한 시집에 의하면 마사에의 시신은 실종 후 5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발견되었고 유품인 수첩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마다 장글씨로 채워져 있었지만 잉크가 완전히 번져버려서 한 글자도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수첩 한 권 안에 갇혀있던 어둠은 끝내 판독불능의 결과만 남긴 채 밝은 회의실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덕혜옹주의 입원비는 이혼 전까지는 다케유키가, 이혼 후에는 영친왕이 냈습니다. 당시 돈으로 월 1만 엔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이 약 6,500엔 정도였으니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영친왕은 신헌법 시행으로 왕공족 직위를 잃고 이승만 정권의 황실 재산 강제 국유화로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액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2년이 되어서야 덕혜옹주는 기자 김을한의 노력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결단으로 3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을한은 특파원으로 일본에 머무를 때 수소문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덕혜옹주의 모습을 보고 고종황제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박정희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옹주의 국적을 회복시켜 귀국시켰습니다. 박정희는 고종에게 딸이 있었느냐? 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여자 갖고 쉬인 재학 시절 동기들이 나와서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환송했습니다. 유모 변복동은 이때까지 살아있었는데 비행기가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창덕궁에서 순정요왕후 유씨가 보낸 상궁들과 함께 입국장 앞에서 비행기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연신 아기씨 라 불렀으며 덕혜옹주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돌아온 덕혜옹주는 주변 사람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지만 창덕궁으로 돌아오자 옛 기억이 살아났는지 궁 안을 돌아볼 때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실의 큰어른인 순정효왕후 유씨에게는 모를 꺾어 큰절을 올리고 아랫사람인 이후의 아내 박찬주가 자기에게 절을 할 때는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조선의 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죽을 때까지 간간히 잠깐 동안 정신을 차릴 뿐 끝내 정상인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덕혜옹주의 간병은 유모 변복동과 올케 이방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변복동은 1972년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옹주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귀국한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창덕궁 낙선제로 일본인 신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덕혜옹주의 전 남편 소 다케유키였습니다. 그는 옛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당시 낙선제의 지배인 이공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 다케유키는 죽을 때까지 덕혜옹주와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덕혜옹주는 가끔 정신이 맑아지면 옛 상궁들과 화투를 즐기곤 했고 의사표현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만 싫어라는 말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중을 들던 상궁의 기록에 의하면 가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말년에 덕혜옹주가 잠깐 정신이 맑았을 때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비 전하가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구씨가 보고 싶어요. 이 글귀는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1985년 전 남편 소 다케유키가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4년 후인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도 76세를 일기로 창덕궁 수강제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사가 없어 오빠인 의친왕의 종손인 이준 황손이 상주를 맡아 4월 25일 황실 가족장으로 연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 능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덕혜옹주가 사망하고 9일 후 올케 이방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일제치하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렸고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덕혜옹주는 13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지고 아버지를 톡살했을지도 모르는 일본에 가서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톡살에 대한 공포, 어머니의 죽음, 원치 않는 결혼, 딸의 실종까지 그녀의 정신질환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공주와 옹주들은 정치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왕가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한 여성에게 죽음의 공포까지 이기는 강한 정신력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말 그대로 수동적이고 평범한 일제강점기에 핍박받던 조선인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왕녀라는 이유로 과도한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습니다. 2015년 6월 일본 분카학원 폭식박물관으로부터 덕혜옹주가 입던 한복 유품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8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덕혜옹주 유품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역사가 되었지만 그 삶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의 꽃으로 불렸던 어린 소녀는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민족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76년의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정신질환과 싸우며 보낸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덕혜옹주의 삶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엇갈립니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그녀는 일제강점기 동안 왕공족으로서 일반 조선인들이 겪던 고통과는 거리가 먼 특권적 삶을 살았습니다.
영친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의 극진한 비호 아래 호화 생활을 누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부터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를 사용했으며 인생의 절반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공식 사진에서는 당일을 입거나 딸의 이름을 조선식으로 짓는 등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일본인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이완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덕혜옹주의 올케인 이방자가 영친왕에게 시집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가쿠슈인 동기들이 모두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일반 조선인들이 일제치하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왕공족들은 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덕혜옹주의 남편 소다케우키는 뛰어난 외모와 학식과 인격을 갖춘 귀족이었습니다. 비록 조선 황실 입장에서는 격에 맞지 않는 혼인이었을지 몰라도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정략 결혼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시대에 그녀는 상대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여자 가쿠슈인 동기였던 소마 유키카가 내가 덕혜님의 입장이라면 독립운동에 나섰을 텐데라고 말했을 때 덕혜옹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독립운동이나 조국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가능하지만 후일까지도 그녀는 조국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던 올케 이방자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방자도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고 첫 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한국으로 와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각종 자선활동을 하며 왕자비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반면 덕혜옹주는 그러한 의무에 대해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황녀의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덕혜옹주는 실제로 일본 제국의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져 낯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독살했을지도 모르는 일본으로 말입니다. 자신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자의 기록과 일본인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덕혜옹주는 실제로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이완가는 명목상의 여행의 자유마저 의친왕의 대동단 사건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말이 왕공족이지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덕혜옹주의 조현병과 신경쇠약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긴 것입니다. 더욱이 어머니 귀인 양씨가 사망했을 때 황실호적에 올라간 탓에 공식적으로는 남남이 되어 장례식의 자녀로서 3년 복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혼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다케우키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혼인은 명백히 강제된 것이었습니다.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가 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강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옹주를 치료하지도 않고 결혼을 서두른 것은 명백히 그녀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친일 논란에 대해서도 변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정신병 증세로 대외활동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친왕만큼 친일 논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정신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덕혜옹주에게 독립운동가나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공주와 옹주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애초에 정치적 역할을 하도록 교육받지도 기대받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국의 마지막 황녀가 되어버린 그것도 정신병을 앓고 있던 여성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이기는 강한 정신력과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중매체의 과도한 왜곡이 오히려 덕혜옹주를 엿보인 측면이 강합니다. 덕혜옹주는 말 그대로 수동적이고 평범한 일제강점기에 핍박받던 조선인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마지막 왕녀라는 소재를 이용해 그녀를 독립운동이나 애국과 연관짓으려 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괜한 아쉬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덕혜옹주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만든 비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덕혜옹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삶을 넘어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민족 전체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만국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고 그 신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덕수궁의 꽃으로 불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어린 소녀는 13살의 나이에 낯선 땅으로 끌려가 평생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원치 않는 결혼, 딸의 실종, 그리고 끝없는 정신질환. 76년의 생애 중 절반 이상을 정신질환과 싸우며 보낸 그녀의 삶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그녀의 정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창덕궁에 돌아와 옛 황실 예법대로 인사를 하던 모습, 나는 낙선지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적은 글귀는 그녀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덕혜옹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특권을 누린 왕족으로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으로? 아마도 정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특권을 누렸지만 정신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그럴 수 있는 위치에도 상태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일본에서 돌아온 덕혜옹주의 한복유품 국립고궁박물관의 특별 전시회. 이제 그녀의 삶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덕혜옹주는 영웅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그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